안녕하세요. 인천 사는 35살 여자입니다. 늘 사연을 읽으며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니 라며 사연을 접했었는데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 충격적이어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화목한 가정에 사랑스러운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있고 제가 막내다 보니까 부족함 없이 사랑받으며 살았었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사교육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저 역시 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후 부모님이 운영하는 학원에 영어 선생님으로 재직 중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모님 잘 만나서 직업 걱정 없이 살았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기대에 맞춰드리기 위해 저 역시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살았다고 자부했고요. 제 나이 33살 되던 해 친구가 하도 괜찮은 남자가 있다기에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나이가 33살이다 보니 주변 친구들은 거의 다 시집도 가고 저 역시도 이번에 남자친구가 생기면 결혼을 전제로 꼭 만나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친구의 적극 소개팅 주선에 나가게 되었죠. 친구의 말만 따라 키도 크고 훤칠하게 생긴 남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윤선 씨한테 얘기 듣기로는 영어 가르치신다고. 네, 안녕하세요. 저도 윤선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동네 학원에서 아이들 영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식사 고를까요? 생각보다 서글서글한 모습에 좋은 인상을 가졌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말도 통하고 좋은 사람 같은 느낌이었죠. 그 남자는 작은 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여동생이 한 명 그리고 홀어머니, 나이는 37살이었고요. 나쁘진 않았어요. 결혼 정년기에 만난 사람들이었기에 당연히 바로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래도 성급히 결혼을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아 1년은 만나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을 만나면서 한결같이 저를 위해주는 마음, 바빠도 꼬박꼬박 챙겨주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막내딸이다 보니 결혼은 조금 더 신중히 그리고 천천히 가길 바라셨지만 이 남자면 결혼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연애 1년 만에 저희는 양가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결혼을 천천히 하길 바라셨지만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그때 당시에는 참 행복했죠. 김서방이라고 부르면 되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딸이라네. 집에서 오냐오냐 귀하게만 키워서 이해해주게나.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요리는 제가 잘하니까 괜찮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걱정 마세요. 유미 예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아유, 어머 좀 말도 예쁘게 할까. 그래, 볼트 회사 한다고요? 그럼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가 이쪽 일은 전혀 모르니까. 12명 정도 있습니다. 이제 막 커가는 중이고요. 규모가 크진 않지만 자금적인 부분은 안정적이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구먼. 그래도 어린 나이에 사업하기 쉽진 않았을 텐데 사업 수완이 참 좋은가 보네. 자, 내 술 한 잔 밖에 놔. 저희 집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귀한 막내딸 혹시라도 엄한 놈 만날까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막상 결혼할 남자친구를 보니 부모님은 안심을 하셨죠. 그만큼 첫인상이나 말투나 모든 것들이 완벽했어요. 가끔 이런 완벽한 모습을 가진 남자친구가 어떻게 여태까지 혼자였을까를 생각하니 의아했지만요. 그냥 일에 너무 중독되어 결혼식을 놓쳤다고만 생각했죠. 저희 집 인사를 끝내고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 방문은 그야말로 태어나서 처음이었기에
엄청난 긴장 속에 이루어졌죠.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님은 너무 인자하시고 자유로우셨어요. 괜한 걱정했다 싶을 정도로요. 아구, 어서 와요. 우리 민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쩜 이리 곱기도 하지. 어서 들어와요.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너무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너무 힘드셨던 거 아니에요? 아유, 얼굴도 예쁜 아가씨가.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예민이야. 새언니 될 사람이다. 어서 와서 인사하렴. 예비 시어머니의 부름에 방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어요. 남자친구보다 한참은 어려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애되어 보이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밝은 웃음이 지어졌네요. 하지만 생긴 거랑은 다르게 약간 차가웠지만요. 안녕하세요. 민수 씨 동생이죠?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민수 씨한테 동생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생각보다 더 어려 보이고 귀여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빠가 저 12살 어리다고 얘기 안 하나 보죠? 하긴, 오빠는 어디 가서 제 얘기 많이 안 하더라고요. 야, 김민희. 뭐 또 장난칠래? 조그만 게. 네 새언니 될 사람이야. 앞으로 깍듯하게 보셔, 알겠지? 그래야 너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 콩고물 같은 소리 하네. 생전 나한테 그런 게 떨어나졌음 말을 안 하지. 하여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뭐 나중에 혹시라도 원망은 말고요. 원망이요? 자기 민희 씨한테 잘못 많이 한 거 아니야? 우리 이제 가족이 될 거니까 잘 지내봐요. 남자친구의 말에 입술을 삐죽거리고 주방으로 획 들어가는 모습이 나이가 어려서 그러나 보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와 어머니의 모습과는 다르게 약간 쌀쌀맞아 보이는 모습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별다르게 생각하진 않았고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 자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주 마음에 드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기분이 더 좋았고요. 영어 선생님이라고? 아이고, 이제는 문제 없겠다. 요새는 영어가 필수잖아, 안 그래? 부모님도 교육자 출신이시니 더할 나위 없고. 저희 어려서부터 그냥 사교육 학원 운영하셨어요. 부모님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 이렇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됐고요. 아, 그럼. 가정 환경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 우리 민수랑 아주 딱 맞는 짝인 것 같네. 그래, 결혼은 언제쯤 생각해요? 이제 1년 정도 만났으니까 늦지 않게 올가을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어때요? 어차피 집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을 아주 딱 좋다. 춥지도 덥지도 않고 우리 새아기 내가 뭘 해주면 되나?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다 해줘야지. 참,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무슨? 엄마도 진짜 뻔뻔해. 오빠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건 차차 알게 되겠지만. 진우의 말이 끝나자 남자친구는 헛기침을 하고 시어머니도 신우를 확 째려보았죠. 처음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렇게 세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땐 왜 몰랐는지 참 어리석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얘가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하네. 너 그 입 못 다물어? 참나, 신경 쓰지 마요. 아직 어려가지고 뭘 모르거든. 아, 네. 아가씨, 평일에 시간 되면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해요. 대학생이라서 바쁠래나? 친해지면 좋잖아요. 아니야, 자기야. 얘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애들 가르치기도 바쁠 텐데. 하여튼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역시 마음이 천사라니까. 아유, 그러게. 신경 쓰지 마. 선생님은 얼마나 바쁘겠어, 안 그래? 이렇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을 보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네. 묘하게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남자친구 여동생을 만나는 것을 차단하는 느낌이었지만 나이 차이가 많으니 친하지 않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해나갔죠. 정신없이 결혼 준비하랴, 애들 가르치랴, 바쁜 와중에 문자 하나가 와 있더군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은 김민수 씨 얼마나 믿으세요? 뒤 좀 캐봐야 하지 않겠어요? 라는 내용이었네요. 결혼 전 너무 찝찝한 내용이었기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이 문자를 받고 확인을 해야 했죠. 그래서 처음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머, 얼굴 핀 것 좀 봐, 얘. 민수 씨가 잘해주는구나? 거봐, 너랑 딱 잘 어울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다 뿌듯하다, 얘. 너 덕분에 잘 만나고 있지. 근데 확인해야 할 게 좀 있어서. 혹시 민수 씨에 대해 너 잘 알아서 나 소개해준 거 맞지? 그럼. 안지 한 6년 정도 됐지? 우리 회사에 물건 납품하는 회사거든. 거기 대표가 민수 씨고, 착실하고 성실하고 다정하고. 혹시 뭐 이상한 건 없었어? 아무래도 결혼을 준비하는 거니까 뭐든지 확실시하고 싶긴 하거든. 내가 좀 예민한 건가? 에이, 이상할 게 뭐가 있어? 젊은 사장이 회사 잘 꾸리고 직원들 잘 통솔하고 거기다 솔로에 뭐 이보다 완벽한 게 있을까? 아니 사실은 오늘 나 수업하는데 이런 문자가 왔다? 좀 이상하지 않아? 굳이 이런 문자를 나한테 누가 보냈을까? 아유 뭐 누가 민수 씨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런 문자 보낼 사람이 없잖아. 너 긴장 좀 해야겠다. 아, 그냥 넘길만 한 거야? 난 왜 이렇게 찝찝하지? 너 결혼하기 전에 이런 문자 안 받아봤잖아, 안 그래? 뭔가 모르게 찝찝하네. 네가 지금 결혼 준비하느라 예민해서 그래. 그리고 뭐 전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배 아프니까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야? 사람이 얼마나 잘났으면 전 여자친구가 못 잊어서 이렇게 결혼 해방 놓으려 하겠어. 좋게 좋게 생각해. 진짜 그만한 남자 없다 너? 친구는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저조차도 너무 예민한 탓인가 생각하며 생각을 바꿔보려 애썼죠. 친구도 결혼 준비로 제가 예민해진 것 같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해줬고요. 그래도 남자친구에게 꼭 물어봐야 했어요. 남자친구를 저녁에 만나 문자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혹시나 남자친구가 저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면 뭐든 솔직하게 말해주길 바라면서 말이죠. 에이, 누가 보낸 거지? 잘 모르겠네. 내가 저기 많은 스타일도 아니고. 신경 쓰지 마. 나도 모르는 내용이니까. 참 별게 다 있다. 아니, 찝찝하니까. 상식적으로 결혼 전에 누가 이런 걸 보내, 안 그래? 자기 진짜 나한테 숨기는 거 없는 거지?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야. 없어. 진짜 웃기네. 내 뒤 캐볼 테면 캐봐. 아주 털어도 안 나올 거다. 네가 결혼 준비하고 이래저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정말이지? 자기 만약에 정말 혹시라도 결혼 중에 문제 생기면 가만 안 둬? 자기 믿어도 되는 거지? 아이고, 걱정 마세요. 내 뒤 캐보려고 해도 헛수고일 거다. 그래도 자기가 이만큼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 딱 잘라 없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올지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는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축복해 주었지만 딱 한 사람, 신우이만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와 또다시 의미심장한 소리를 해대더군요. 이때라도 신우이를 부여잡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결혼식이라 너무 경황이 없었죠. 그리고 또다시 의심은 커져만 갔어요. 아가씨, 어서 와요. 우리 사진 찍어요. 오늘 너무 예쁘게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이리 앉아요.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기사님. 언니는 조심성이 없나 봐요? 아님 사람이 묻어난 건가? 문자 못 받았어요? 이해가 안 가네. 결혼을 강행한다는 곳이. 네? 아니, 무슨 말이에요? 혹시 그 문자 아가씨가 보낸 문자였어요? 아니,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었는데요? 알아볼 수 있으면 충분히 알아봤을 텐데. 열정이 없는 건가? 모른 척하고 싶은 건가? 참 언니도 여러모로 대단하네요. 제가 아주 의아한 표정을 지을 때 사진기사님이 오셔서 사진을 찍어주셨죠. 그렇게 신우이는 의문만을 남긴 채 사진을 찍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가씨의 그 말을 들으니 꾹꾹 눌러 담은 의심 덩어리가 커졌고요. 결혼식 내내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시는 부모님, 시어머니, 그리고 모든 친지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은 끝이 났죠.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는 차 안 남자친구, 아니 이제 남편이 된 그 사람에게 꼬치꼬치 따져 물었네요. 남편은 별게 아니라고 딱 잡아댔지만요. 아니 그 문자 아가씨가 보낸 거던데? 자기 아가씨랑 사이가 왜 그런 건데? 처음 인사 갈 때도 그러더니만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뭐가 있어. 아, 진짜 미니 걔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나랑 민이랑 많이 차별했어. 워낙 늦둥이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가 늦은 나이에 낳다 보니까 당연히 원치 않았던 아기이기도 하고. 그거에 애가 항상 차별한다 뭐한다 하더니 매일 그러는 거야. 결혼한다고 하니까 뭐 오빠의 실체를 밝히겠다부터 해가지고 근데 뭐 밝힐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는 거지 뭐. 그래서 내가 너 민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한 거야. 걔 나한테 감정 안 좋아. 자격지심도 심하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 네 남편은 나야. 정말 단순히 그것뿐이야? 만약 지금부터 거짓말 하나라도 있으면 가만 안 둬 정말? 내 성격 알지? 자기 말 믿을게. 근데 자기한테 자격지심이 있다고 하기엔 좀 선을 많이 넘네 진짜. 아가씨 따끔하게 경고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를 자꾸 모함하잖아. 전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격지심이 심하다는 여동생, 그리고 항상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인사 갈 때도 떨떠름해 하였으니 진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없었던 일처럼 잘 지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정말 저를 금이야 오기야 예뻐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패물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모든 걸 다 해주셨네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참 부러워했어요. 시댁 잘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저보곤 남편 복에 시댁 복이 넘쳐난다고 했거든요. 나름 그런 말들을 들으니 내심 뿌듯하기도 했어요. 가뜩이나 친구들보다 늦게 간 시집 너무 잘 간 것 같아 뿌듯했죠. 아유, 진짜 부러워. 우리 중에 제일 늦게 시집 가더니 네가 남자는 제일 잘 물었다 얘. 돈 잘 벌어, 시댁 좋아. 진짜 부러운 기집애. 어머님이 진짜 잘해주시지 뭐. 아무래도 며느리가 하나여서 그런 것 같아. 너희들도 괜찮으면서 뭘 그래. 내가 좀 더 낫나? 에휴, 너만 하겠냐? 남편 다정한 것도 진짜 복이야.
우리 남편은 찬바람이 쌩쌩 분다 아주. 결혼하면 또 남자는 자연스레 효자야. 그리고 효도도 다 대신해주길 바래. 주둥이만 효자지. 효도는 사실상 우리가 하고 말이야. 하여튼 넌 시집 잘 간 줄 알아. 친구들의 부러움, 저도 좋았어요. 친구들은 만나면 시댁욕, 남편 욕하기 바빴지만 전 정말 남편도 다정하고 시어머니도 딸처럼 대해주셨기에 불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가끔 시댁에 가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 시누이가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정말 어려서부터 차별을 많이 받고 자라 오빠를 참 싫어하나 보다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남편의 사업체는 더 커졌죠. 결혼 준비할 때만 해도 12명이었던 회사 직원이 지금은 30명이 다 육박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더욱 바빠졌어요. 주말이면 출장에, 평일에도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는 일이 잦았죠. 저도 워커홀릭이었기에 이해했어요. 그리고 사업하는 남편이야 오죽 바쁠까 하며 말이죠. 남편이 전혀 일 말고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었기에 더 그랬죠. 오늘도 김서방 늦어? 아유, 요즘 자주 늦는다. 주말에도 출장도 잦은 것 같고. 새 신부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니? 뭐 나도 요즘 강의 준비하느라 바쁜데. 그리고 사업체가 2배 정도 커졌으니까 바쁠만 해. 열심히 사는 거 같아 좋고. 그래도 단속 잘해야 해, 남자는. 알겠니? 하긴 김서방이 그럴 위인은 아니다. 아주 너한테 홀딱 빠져서. 시어머니도 엄청 잘해주셔. 내가 시집와서 이사람 사업체도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나야 좋지 뭐. 내일 저녁엔 이 사람 몸보신이나 시켜줘야겠다. 가끔 엄마가 남편이 너무 늦거나 출장이 잦은 것 같다고 하였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진짜 바쁜 회사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바쁜 남편과 살면서 얼굴 보는 일이 어려웠지만 남편은 회사 일 외에는 오로지 저에게 시간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불만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죠. 한참 지나 시누이 번호로 문자 하나가 왔어요. 아이 2명과 남편이 있는 사진을 저한테 보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아가씨, 지금 보낸 문자 뭐예요? 민수 씨 사진이던데 혹시 저한테 잘못 보낸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보낸 거예요? 진짜 언니가 안타까워서 보낸 거예요. 제가 모든 말은 다 할 수 없지만 그 사진 보고 짐작 가는 거 없어요? 아가씨, 매번 이렇게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본론을 말하죠. 나 지금 아가씨랑 장난칠 기분 아닌데. 그리고 오빠한테 불만이 있으면 오빠한테 말하면 될 일이지. 왜 매번 이렇게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문자 하나 보내고 의미심장한 말하고 왜 그런 거예요? 오빠랑 12살 차이 나니까 처음엔 어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했는데 장난이 좀 선을 넘는 거 아니에요? 할 말이 뭐예요? 전 신우의 또 문자질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매번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는 말, 문자, 행동들. 오늘로 내가 끝을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갖고 있는 자격지심 또한 제가 다 들어보고 신우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거든요. 아가씨, 이건 전화로 할 말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만나죠. 제가 집으로 갈까요? 아니면 밖에서 만날래요? 밖에서 만나요. 집에서는 제가 말 못할 것 같으니까. 내일 제가 언니 학원 근처로 갈게요.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시고요. 결국 저희는 밖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신우이는 웬일인지 스스로 저희 학원 근처에 온다고 하더군요. 이제서야 아가씨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후련했어요. 사진을 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남편에게 당장 물어보고 싶었지만 다음날 아가씨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비밀로 했죠.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어요. 아가씨, 이제 말 좀 해봐요. 결혼 전부터 저한테 왜 그랬는지, 결혼식에서도 그렇고, 오빠 말로는 어려서부터 오빠를 별로 안 좋아했다던데? 오빠가 그래요? 오빠는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전 오빠의 두 얼굴을 알거든요. 언니는 똑똑한 사람이라 다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좀 답답하네요, 언니도. 이만큼 힌트를 줬으면 알아챌 만도 한데 너무 공부만 해서 그런가? 아가씨, 장난치지 마요, 진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마요. 전 오늘 아가씨가 오빠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다 들어야겠어요. 언니가 속은 거라고요. 오빠랑 찍은 그 아이들, 오빠 자식들이고 제 조카예요. 결혼 한 번 했던 게 요샌 흠이 아니라고 하지만 언니한테 비밀로 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린 나도 아는데 엄마나 오빠나 한통속이 돼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아가씨, 말 사실이에요? 아니, 이런 걸로 거짓말 하진 않겠지만 정말 맞는 거죠? 나한테 말해주는 의도가 뭐예요? 제 조카들이 불쌍해서요. 그리고 먼저 새언니도 마찬가지고 시집살이 엄청 하다 쫓겨났는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빠랑 저랑 비교만 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새언니가 제 마음을 유일하게 헤아려준 사람이거든요. 그 집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고 혼자서 애 키우는데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언니는 죄 없지만 지금 애 없을 때 결단을 내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말이 진짜 사실이죠? 하긴 굳이 저한테 거짓말할 필요도 없겠죠. 늦었지만 말해줘서 고마워요.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차피 저도 곧 그 집이랑 손절할 거거든요. 하는 짓 보면 진짜 인간 같지도 않아서 안 그래요? 하여튼 언니가 잘 알아듣길 바래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했던 남편에게 숨기는 과거가 있었다니요. 그것도 애 딸린 이혼남이라니. 그래놓고 총각인 척 나랑 결혼할 생각을 하다니 부들부들 떨렸죠.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 말해줬으면 좋았을 테지만 아가씨도 사정이 있어 그때 하지 못했던 말 지금이라도 해줬으니 그래도 고마웠네요. 그리고 전 아가씨의 말대로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캐고 보니 엄청났어요. 지금의 회사도 전처의 장인어른 회사더군요. 결혼하고 홀랑 자기 걸로 만들었다가 완전 자기 회사가 되니까 지금의 아내와 아이들은 나 몰라라. 그리고 총각 행세를 했다니 기가 막혔네요. 그동안 출장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도 아이들을 만나느라 그랬던 거였고요. 전처는 아이들이라도 아빠를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나름 아빠 노릇만 한다면 더 이상의 분란은 만들지도 않았고요. 전 계획했어요. 이 사람을 철저히 아주 처참하게 밟아버리겠다고 말이에요. 일단 참았습니다. 증거 수집도 해야 하고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마장창 깨고 싶었거든요. 자기야, 나왔어. 오늘도 일하느라 고생했지? 오늘 저녁은 내가 해줄게. 자기는 앉아서 쉬기만 해. 자기 일하느라 바쁠 텐데 오늘은 일찍 왔네? 이번 주는 출장 안 가나 보지? 자기 퍽하면 출장 다니잖아. 가서 뭐 하는진 모르겠지만. 에이, 자기 화났구나. 내가 요즘 바빠서 일하느라 자기 신경을 통 못 썼더니 삐졌어. 미안해. 바쁜 일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아, 맞다. 자긴 처자식 버리는 남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윤선이 알지? 윤선이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대서. 아주 몹쓸 놈이지. 그런 사람이 진짜 있긴 한 거야?
자기는 좋은 말만 들어. 그런 말 애써 듣지 말고. 아니, 어떻게 그러지? 그러게. 인간 쓰레기지, 그런 인간들은. 안 그래? 아주 다 싸잡아다 멸종을 시켜야 하는데. 그걸 듣는데 어찌나 기막히던지. 뻔뻔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남편을 보니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았죠. 그리고 일단은 모른 척했어요. 지금은 즐겨라. 네 전처가 당한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주겠다며 이를 갈았네요. 그리고 부모님께 당장 이 사실을 알렸죠. 부모님들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길길이 날뛰셨는데 저에겐 복수 계획이 있으므로 그 전까지만 참아달라고 했어요. 아빠는 본인이 아는 변호사에게 이미 의뢰를 해놓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 후 첫 명절을 맞았습니다. 디데이였죠. 역시나 시어머니가 뻔뻔하게 저에게 우리 아가 하면서 맞아주셨어요. 구역질이 나오는 걸 참고 억지로 웃었어요. 시누이도 오늘 계획을 도와주기로 했기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명절을 다 세고 모든 친척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용돈을 주셨어요. 아유, 우리 새아가 이번 명절 처음인데 너무 고생했다. 자, 용돈. 이건 내가 고생했다고 주는 선물이야. 자, 여기. 어머, 이렇게 큰 돈을. 감사해요, 어머니. 한 것도 없는데 용돈을 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돈은 300만 원이었어요. 용돈치고 참 간 금액이었죠. 전 같았으면 정말 감사히 받았겠지만 지금은 저에게 얼마나 죄책감이 들면 이런 식으로 할까라는 생각뿐이었네요. 제가 그 돈 300만 원 받자 시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도 언니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언니 차 트렁크에 재밌는 거 있거든요. 한번 열어봐요. 알겠죠? 네, 아가씨, 고마워요. 어떤 선물일지 기대가 되네요. 우리 다 같이 가서 볼까요? 아가씨가 저한테 처음 주는 선물인데. 아, 그러게. 민이가 새언니한테 선물 주다 하고. 야, 철들었다, 너. 이제 좀 정신 좀 차렸나 본데. 같이 가서 보자. 그렇게 가족들과 친척들을 끌고 제 차 트렁크로 갔습니다. 그리고 냅다 트렁크를 열어버렸죠. 트렁크에는 남편의 전부인과 찍은 결혼사진, 그리고 아이들 사진, 그동안 그 전부인과 있던 모든 것들이 트렁크에 나열되어 있었네요.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헐레벌떡 차문을 닫기 바빴고 시어머니도 사색이 되어 신우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전 화가 머리끝까지 나 남편의 뺨따기를 갈겼죠. 그리고도 모자라 한 4대 정도 때렸을까요? 결혼 무효 소송을 걸 거라고 했습니다. 결혼 무효 소송 걸 거야. 이미 아빠가 다 알아보고 계셔.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뻔뻔하기로써니. 그 회사도 전부인의 회사라며? 어머님이랑 너랑 어떻게 사람이 뻔뻔하면 그 회사 꼴딱 삼키고 전부인을 갖다 버릴 수 있니? 나도 필요 없어지면 버리려고 했니? 그래도 애비라고. 자식들은 뒤에서 만나고 싶었나 보지? 그리고 위자료 준비해. 눈물도 안 난다. 지금까지 곱게 자라서 인생 공부할 일 없었는데 너 때문에 인생 공부 잘했다 아주. 네 짐은 이미 다 싸놨고 밖에 내다 놨으니 몸만 나가. 알겠어? 무슨 소리야? 아니, 이거 다 모함이야. 나 믿어야지. 자기 내 말 믿잖아. 안 그래? 진짜 오해라니까. 민이가 자격지심이 심해서. 미친 소리 그만해. 조카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맨날 제 아빠만 기다리는데 그렇게 살고 싶니? 처자식은 나 몰라라. 닥쳐. 네가 뭘 알아. 자기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어?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알잖아. 지금 이 조작된 사진을 믿는 거야? 너나 닥쳐.
어디 뻔뻔하게 주둥이를 놀려? 네 그 두 얼굴을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알아챈 게 어디겠냐만.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일침을 날렸습니다. 전 며느리 다 뺏겨먹고 필요 없어지자 홀랑 내다버리고 영어 강사라고 하니 어느 정도 배운 것 같으니까 저를 애지중지하는 전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맘 같아선 뺨도 날리고 싶었지만 어른이라 참았네요. 그리고 아줌마, 정신 차려. 이 집도 그 회사 때문에 유지하고 사는 것 같은데 똥물이 흙탕물까지는 안 되지, 안 그래? 아줌마 아들이 누구 닮았나 보니까 딱 아줌마 닮았어. 뭘 보고 자랐겠냐? 아들이 정신 나간 길을 간다고 하면 어미 된 도리로 말려야 할 사람이 짝짝꿍해서 사기 결혼에 동참해? 아줌마 손주들이 불쌍하다, 알아? 한심한 인간들. 다 가만 안 둘 거야. 아가야, 오해다. 이게 다 오해야. 그리고 그 집이랑은 애초에 끝났어, 깨끗하게. 이혼남이긴 해도 그냥 싱글이나 마찬가지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아줌마. 그리고 오늘 준 300만 원은 잘 쓸게요. 3천만 원을 받아도 모자라지만 이 여우 같은 아줌마야. 이 말을 끝으로 전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미 시댁에 오기 전 남편 짐을 밖으로 다 뺐기 때문에 철저히 제 집이었죠. 남편은 울고불고 전화 오고 시어머니도 전화 오고 난리가 났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그나마 아가씨가 좀 걱정되어 연락을 해보았지만 아가씨도 그 집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너무 소름 끼쳐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나. 그리고 전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했고요. 결과는 남편이 저에게 사기를 친 것은 분명하기에 100% 무효가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남편은 미안하다고 저밖에 없다고 전화하고 저희 부모님 댁에도 찾아와 무릎을 꿇었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그날 먼지나게 맞았네요. 두들겨 맞아도 모자란 인간이지만 뭔가 후련하기도 하고 큰 인생 공부했다 생각해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지만 제가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이제 믿을 사람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전 남편을 주선해준 친구도 정말 몰랐다며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고요. 친구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잘못이니까요. 남편은 제 친구 회사에도 소문이 나고 회사에 소문이 나서 회사 자체 이미지가 엄청 안 좋아졌다고 하고요. 뭐 사장이란 사람을 믿고 맡길 수가 없으니 그 회사 물건을 납품받기 꺼려진다고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땀 흘려 얻은 회사도 아니고 점포인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켰으니 말이죠. 이 글을 쓰면서도 저에게 단시간에 일어났다고 믿기 힘드네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이 글도 쓸 수 있는 거고요. 35살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입니다. 과거를 돌릴 순 없겠지만 이젠 현재를 잘 헤쳐나가려고 해요. 이 글을 보신 분들도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래는 서울에 살았지만 지금은 귀농을 하여 강원도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농사를 짓고 있죠. 유일한 낙인 이 채널에서 늘 기동량만 하다가 제가 겪은 일을 한번 나도 써보자 해서 써보게 되었네요. 어려서 여유 있는 집에 고명딸로 태어나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어요. 불면 날아갈까 깨지면 다칠까 하는 심정으로 엄마 아빠는 절 키워주셨죠. 그리고 그런 제가 시집갈 때가 되어 중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동네 유지로 저희 집과는 조금 안면이 있는 집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흔쾌히 그 집안에 시집가는 것을 수락하셨죠.
그 집도 외동 아들이 하나 있는 집이었고 재산이 어마어마한 집이었어요. 다행히 남편도 저도 서로 마음에 들어하여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죠. 그렇게 시집 가려고 모든 준비를 끝마칠 날 저희 집의 아빠 빚 보증 문제로 쫄딱 망한 겁니다. 엄마 아빠는 저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지만 동네가 워낙 작고 좁았기에 소문은 금세 퍼졌어요. 저희 예비 시댁에 그런 말들이 안 들어갈 리 만무했고요. 결혼 약속은 다 했고 결혼식이 코앞인데 신부집이 쫄딱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비 시댁은 그런 저를 달가워하진 않으셨지만 이미 소문은 소문대로 퍼져서 결혼을 실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힐게이트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사기 결혼이라고 화를 내셨죠. 며느리 덕 좀 보려다가 이게 뭔 꼴이냐? 어떻게 집이 쫄딱 망해? 에휴, 분해 죽겠네. 남들은 아들 장가 보내면 집 한 채라도 얻는다는데 난 이게 뭐냐? 도리어 데리고 살면서 아유 답답해.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 고기도 들지 말아라. 아유 태. 아니 답답해도 유분수지. 빚 보증을 왜 쓰는 거야? 사돈 양반들도 답답하시지. 그 많은 재산 잃고 이게 뭐냐? 그래도 너 이런 의리의리한 집에 시집 보내서 엄마 아빠는 발 뻗고 주무시겠구나. 네가 돈 한 푼 없었으면 이 집에 시집 오는 게 가당키나 해? 어머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괜찮지만 저희 부모님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기본 아닌가요? 말 좀 가려 해주세요. 너 이 시애미를 가르치는 거냐? 아주 이 집엔 나 가르치는 인간들밖에 없네. 시엄마도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 며느리까지 얼씨고. 애미야, 말 좀 가려 하거라. 며느리한테 그게 말본새가 뭐니? 새기야, 새겨듣지 말거라. 시애미가 지금 기분이 좀 그래요. 네, 괜찮아요, 할머니. 저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동희 씨 퇴근할 때 제가 도넛 좀 사오라고 할까요? 할머니 좋아하시잖아요. 남편은 대대로 독자 집안이었고 시할머니도 모시고 살았습니다. 유일하게 저에게 다정한 분은 시할머니였네요. 저를 돈으로 봐주지 않고 그저 착한 손주 며느리로 봐주셨으니까요. 어머님 때문에 힘든 나날이었지만 시할머니 덕분에 위로받는 나날이었죠. 새기, 이 할미랑 이따가 자수집에 갔다 올텨? 시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 집이 좀 답답해서 내가 직접 가고 싶은데. 아, 그럼요. 할머니, 이따 제가 모시고 갈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할머니 수 넣는 거 보면 아직도 손재주가 뛰어나신 것 같아요. 에휴, 젊어서 바느질을 많이 해서 그렇지. 그때는 살기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바느질만 했거든. 아, 할머니도 고생 진짜 많이 하셨네요. 지금이라도 좀 쉬시지. 바느질 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수 넣는 것도 집중 많이 해야 하는데. 에이구, 늙으면 몸을 많이 움직여야 건강하지. 4살 날 동안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듣고 살다 가는 게 내 소원이라고. 할머니는 제가 워낙 어린 손주 며느리라 그런지 저를 예뻐해 주셨지만 시어머니에게만은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와 시할머니는 원수처럼 사이가 안 좋았죠. 시어머니는 시집 올 때부터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나만 구박했다 이런 입장이었고 시할머니는 어려서부터 표독스럽더니 그대로 늙었다. 어쩜 저리 표독스럽냐 였습니다. 약간 저는 할머니와 생각이 같았지만요. 그렇게 저와 할머니가 가까워지는 만큼 시어머니는 저희 둘에게
엄청 야박했죠. 그나마 아버님이 계실 때는 할머니에게 다정했지만요. 어머님 요즘 이도 안 좋으신데 전복죽이나 해서 어머님 좀 드리는 게 어때? 정 못 드시던데 당신 어머님 건강 신경 쓰긴 하는 거야? 아유, 그럼요. 저도 마침 전복죽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랑 아주 생각이 딱 맞아 떨어졌네요. 얘 새아가 전복 좀 닦아놔라. 전 그런 시어머니의 두 얼굴을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쳤어요. 저야 뭐 워낙 마음에 안 들었던 며느리라 아무렇게 대하는 게 일쑤였지만 시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시아버지가 계실 때랑 없을 때랑 딴판이었으니까요. 참 소름이 돋았죠. 하지만 시할머니도 이런 것이 익숙해 보였어요. 워낙 젊었을 때부터 그랬다고 했죠. 하지만 바깥일 하는 아들 스트레스밖에 하고 싶지 않아 혼자만 삭히는 거였고요. 어머님, 제가 전복죽 좀 끓여봤어요. 요즘 이도 안 좋으신데 식사도 통 못하셨잖아요. 제가 퍽 구웠으니까 이거라도 드셔보세요. 잘 먹은마. 네가 웬일이냐?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나 먹는 것도 신경 쓰고 죽은 맛있네. 새아기가 했나 보구나. 어머니도 참. 누가 보면 제가 어머니한테 신경 하나도 안 쓴 줄 알겠어요. 애비가 오해하겠네. 늘 이런 식이라니까. 할머니는 어머님의 쇼에 기가 막히다는 눈빛이었지만 별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전 그 모습을 보고 평소의 어머님의 행실을 알기에 혼자서 계속 소름이 돋았죠. 그리고 전 그날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죽고 못 살던 여자, 집안의 반대로 저와 결혼을 해야 했던 남편은 아직까지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던 거였어요. 가뜩이나 믿을 구석 없는 집인데 남편마저 외도를 하니 참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런 남편은 저에게 늘 뻔뻔했습니다. 남자가 바깥이라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따지길. 생각해보면 너 볼 건 뭐 있냐? 그나마 집안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쫄딱 망해서 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안 민망해? 내가 그때 생각만 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찍소리 말고 그냥 살아. 이 집 사모님 행세라도 하고 싶으면 나 뭐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알겠어? 뭐라고?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당신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여자 있었으면 난 자기랑 결혼 안 했어, 알아? 그럼 지금이라도 이혼해.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못할 줄 알아? 이젠 장인 장모 볼 것도 없어졌는데 내가 너랑 왜 사냐? 당신 정말 너무한다. 어떻게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바람은 피우고도 당당한 남편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어려서 너무 곱게만 큰 제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거든요. 하지만 절 더 힘들게 하는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의 싸우는 소리를 듣고 저에게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였어요. 뭘 잘했다고 계집원성이 담장을 넘어?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네가 뭘 한다고 또박또박 말대답이야? 어머니도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입장 바꿔서 아버님이 바람 피웠으면 그러시겠어요? 뭐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어디 시미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바락바락 대드는 거냐? 네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든?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유, 지겨워 진짜.
너도 그만해, 이제. 바람은 피우고도 당당하게 나오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어졌어요. 하지만 이웃만은 할 수가 없었던 게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전 그날 너무 큰 충격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절박 유산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절대 무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 말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 노력했죠. 애기야, 괜찮냐? 사는데 무슨 땀을 이리 흘리는지.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손주 새끼 하나 잘못 키워서 남의 귀한 딸을 울리는구나. 아니에요. 할머니가 잘못은요. 근데 제 뱃속에 우리 아기는 어쩌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데. 내가 지켜주마. 걱정 말고 넌 아기 생각만 하고 몸 편하게 있으렴. 으휴, 동이가 지엠을 쏙 빼닮았어. 닮지 말아야 할 것을 닮아버려서 어려서부터 그리 욕심 없는 애로 키우고 싶었건만. 욕심 많은 것도 돈 먼저 생각하는 것도 지엠이야. 완전 판박이. 으휴. 동희 씨가 전부터 만나던 여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할머니는 모르셨어요? 전 아마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애미가 너희 집 돈 보고 무조건 너랑 결혼해야 한다고 추진하는 바람에 돈 욕심 많은 동이도 그 만나던 여자 내팽개치고 너랑 결혼한 거다. 결혼해보니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니까 다시 만나는가 보더라. 내가 미안하다. 이 할미를 봐서 눈 한 번만 꼭 감아줘. 남자 바람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아기는 지켜야지 않겠니? 이런 말 하는 것도 염치 없지만 미안하다, 아기야. 결혼 전부터 만나던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능력 없는 여자라 바로 버렸다는 남편. 그리고 저와 결혼을 했지만 제가 별 볼 일 없어지자 사랑했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갔단 소리를 들으니 남편이 얼마나 최악의 인간인지 이제서야 실감이 되더군요. 그리고 울면서 저에게 어머님과 남편 대신 사죄를 하는 할머니를 보고 있으니 저 또한 눈물이 나왔어요. 마음 같아선 갈라서고 싶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기, 아빠 없는 자식은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참고 참았죠. 그나마 이 집의 버팀목은 할머니였어요. 다행히 아버님과 할머니가 저와 제 아기를 지켜주셨죠. 남편에게 사랑받는 건 애초에 포기했고요. 아이만 바라보고 살자 결심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이 하나만 낳으면 내가 건물 하나 줄 거다. 그러니 이 시애비 믿고 아들 하나 딱 낳으렴. 알겠니? 감사합니다. 말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아버님. 그래도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예뻐해 주셔서 아이가 복덩이가 될 것 같아요. 야, 너 이왕이면 아들 낳아야 한다. 우리 집 독자 집안인 거 알지? 그거라도 못하면 네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잖니. 안 그래?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애 낳는 공장도 아니고 당신 말 조심 좀 해. 내가 처음부터 느꼈는데 새아기한테 말끝마다 야, 너 뭘 보고 배우겠어? 아유, 그래요. 네, 알겠어요, 여보. 주의할게요. 이게 습관이 돼서. 아, 당신 식사하셔야죠. 밥 준비하게. 속으로 캐제를 불렀죠. 이렇게 시아버지와 시할머니는 이 집의 저의 유일한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꼼짝도 못하셔서 찍소리도 못하였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연애 결혼을 하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할머니께서 시어머니의 욕심 많은 눈을 보고는 그렇게 반대를 하셨다고 해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시어머니는 그런 시할머니를 못마땅해 했죠.
시간이 흘렀고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행히 독자 집안이어서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다 좋아하였죠. 홀로 아이를 낳아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집에서는 나 몰라라 했으니까요. 그런 저는 점점 남편을 포기하게 되었고요. 약속한 대로 손주를 낳았으니 이제 우리 새아기도 선물을 하나 받아야겠지? 네 시애미도 동이 낳고 건물 하나 받았거든. 너도 똑같이 내가 건물 하나 주마. 아마 시애비가 준다고 약속한 것이니 괜찮을 거다. 어때? 좋으냐? 아니면 다른 거 또 뭐 원하는 게 있니? 할머니, 건물은 너무 커요. 우리 아이 이름만 지어주세요. 전 그걸로도 충분해요. 할머님이랑 아버님 마음 너무 감사히 받을게요. 한사코 건물은 괜찮다고 하였지만 시아버지와 시할머니는 저에게 조그마한 건물을 주셨습니다. 물론 아이 이름으로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나마 이 집에서 절 유일하게 아껴주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건물을 받자 몹시 분해하셨죠.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건물을 준다는 거니? 너네 시아빠도 참 어이가 없다. 동이 앞으로 해야지. 그걸 꼭 너를 줘야 해? 아이 앞으로 해놨어요,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이름으로 한 거 아니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어머니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뭐야? 너네 시아버지께 다 우리 동이 거 아니냐? 그럼 동이 돈이지.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걸 받아? 우리 아들 사기 결혼 당하게 해놓고. 어머니, 사기 결혼이라뇨.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시집 올 때 빈몸으로 오셨다고 하던데 절 이해하시진 못하는 거예요? 짝, 이 말을 듣고 전 어머니께 뺨을 맞았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평소에 폭언은 기본이었지만 뺨까지 때리는 일은 없었거든요. 어딘 너랑 나랑 비교해? 난 연애 결혼이고 넌 중매 결혼 아니냐? 중매 결혼이 뭐야? 다 조건 보고 따지고 결혼하는 건데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집에 시집 올 수 있었을 것 같아? 동이 밖으로 도는 거 탓하지 마라. 알겠어? 집에서 얌전히 내조나 하란 말이야. 아이고 어미야. 사람 잡겄다. 그만해라. 세기가 뭔 잘못이 있다고 이리 지잡듯 잡어. 그만해라 어미야. 애 잡겄어. 다행히 시할머니가 말려주셔서 잡들이는 끝났어요. 정말 유일하게 제 버팀목이셨네요. 어머님은 그래도 분이 안 풀리셨는지 시어머니한테까지 폭언을 했어요. 정말 앞뒤 분간 못하는 분이었죠. 전 욕을 먹어가면서도 시할머니가 쓰러질까봐 걱정했어요. 이게 다 어머니가 쟤를 감싸고 두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애미 아기를 개떡같이 알고 말이야. 집줄도 없는 것이? 얘가 언제 너를 개떡같이 아냐? 네가 사사건건 얘를 쥐잡듯이 잡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마음 좀 너그러이. 어머님이 뭘 알아요? 나이만 잡수셨지? 할 줄 아는 게 있나? 이제껏 밥이나 한번 잘해본 적 있어요? 저한테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아이고, 너 말 한번 아주 고약하게 한다.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럼 이 집 재산 다 누가 불렸냐? 네가 호의호식하고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어머님 재산 많다고 유세 떨지 마세요. 어차피 다 그이껏 된 건데 밥이라도 얻어 드시려면 잠자코 있으세요. 알겠어요? 네가 이제 나를 아주 뒷방 노인에 취급하는구나. 서러워서 어디 살겠냐? 시집 올 때부터 저렇게 표독스럽더니 변하질 않아.
시할머니는 원통해 하셨지만 사나운 어머니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늘 어머니의 표독스러움에 절레절레 고개를 저을 정도였죠. 그리고 사건이 생겼어요. 건강하시던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겠어요? 집안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시할머니는 워낙 고령이시라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쓰러질 것 같아 말도 하지 못하였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무슨 이유에선지 아버님이 쓰러지신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꼭 감정 없는 로봇처럼 말이에요. 아버님 태어나시면 집에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럼 할머님은 어쩌죠? 쓰러지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쩌죠? 노인네 죽을 때도 다 됐구만. 별걸 다 걱정한다. 넌 신경 쓰지 말거라. 때가 되면 죽어야지. 언제까지 살아있을 거야 정말?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할머니가 아무리 고령이지만 그래도 친정엄마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또 날 가르치지 아주. 너랑 뒷방 노인네만 아니면 나도 화 좀 가라앉을 텐데 내가 화가 가라앉을 틈이 없다 아주.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쓰러지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할머님에게 재산을 얼른 아들에게 양도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무슨 꿍꿍이인지 엄청 재촉하셨죠. 시할머니는 어머님의 성화에 아주 못 견뎌 하셨어요. 저조차도 너무하다 싶었거든요. 어머니, 어차피 죽으면 동의아범 물려주실 재산 아니에요? 이거 미리 좀 달랐는데 뭘 그렇게 안 들어주세요? 내가 죽으면 일어날 일을 왜 벌써부터 재촉하냐는 말이야. 너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말고도 재산이 있는데 뭐가 또 필요하다고 벌써부터 내가 내놓을 것도 다 달라 해? 넌 처음부터 그래서 그게 문제였다. 애초부터 욕심이 그득그득 해가지고.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죽으면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왜 양도 안 해주시냐고요? 어차피 줘야 할 거 동의 이름이라도 해주세요. 나 죽으면 어련히 줄 거 아니냐. 내가 자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동의 아범 딱 한 명인데 다 너네 거 아니냐? 아서라 내버려둬. 요즘 아범도 안 보이고 무슨 일 있는 거냐? 나 모르는 일 있는 거 아니야? 요즘 낌새도 아주 이상해. 얼른 얘기해라. 어머님은 몰라도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일 변호사 올 거니까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준비하세요. 아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아버님 쓰러진 틈을 타 할머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지금 다 양도하라니요. 하지만 어른들 일에 쉽게 끼어들 수 없어 가만히 보고만 있었죠. 시할머니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제 남편까지 합세하여 할머니 재산을 노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는다고 하였어요.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힘없는 할머니가요. 그렇게 할머니는 도장을 찍었고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일부러 노린 건지 그 다음날 시아버지는 병환이 악화되어 돌아가셨어요. 시할머니는 아버님의 병환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지셨고요.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부재가 저희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어머니와 남편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지 차근차근 장례 준비를 하였죠. 그리고 아버님의 장례가 끝이 나고 저희에겐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발인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저와 시할머니에게 어디 좀 가자고 하더군요. 어머님이랑 너 나랑 좀 어디 가자. 어머님도 옷 챙겨 입으세요.
저희 갈 데가 있거든요. 추우니까 따뜻이 입으시고요. 어딜 간다는 거냐? 지금 애비 장례 끝나자마자 우리가 어딜 구경 갈 그런 게 아니잖니. 난 좀 쉬고 싶다. 할머님이 연세에 비해 매우 건강하시지만 연세가 99세셨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노쇠해지셨죠. 그리고 할머님은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에 비해 어머님은 너무나도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하셔서 저와 할머니는 나갈 채비를 준비해야 했어요. 어디 가시는 건데요? 그럼 우리 영철이는 어떡하고? 동희 씨한테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 셋이만 가는 건가요? 저의 말을 묵살하시곤 혼자 차를 끌고 저희를 태워 도시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달렸을까요? 고속도로 한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하자 어머님은 저희에게 화장실에 가자고 하더군요. 전 거동이 불편하신 시할머니를 모시고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였죠. 그리고 할머니를 부축하여 화장실에서 나왔을 땐 시어머니 혼자 차에 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동희 아범도 죽고 없는 마당에 우리 이제 각자 갈 길 가야겠지요. 내 돈만 축내는 밥벌어지들. 이제 여기서 안녕합시다. 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차문 여세요. 장난치지 말고. 할머님 많이 연로하신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얼른 문 여세요. 시어머니는 그 한마디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랑 할머니는 졸지에 휴게소의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죠. 어이가 없더군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애미가 그냥 간 거야? 우리를 두고? 우리가 버림받은 거란 말이야? 하나 참. 그렇게 할머님과 저는 충격을 뒤로한 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의논하였어요. 너무 노쇠해지신 할머님을 모시고 일단은 모텔방을 잡았습니다. 방을 잡으면서도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방도가 없었죠.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한참이 지나서 연락이 닿은 남편의 말이 저희를 더욱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우리 버림받은 거야? 자기도 어머님이랑 함께 동조한 거지? 나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럴 수 있어? 어차피 노망난 노인네 아니야. 그리고 이제 죽을 때도 됐는데 그렇게 예뻐하는 손주 며느리가 임종까지 보면 좀 좋아? 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당신 할머니잖아. 인간 말종인 줄은 알았지만 이게 고려장이지 뭐야? 알아서 생각해. 다신 전화하지 마, 알겠어?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둘이 의지하고 살아. 영철이도 볼 생각 말고.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전 할머니를 뵐 면목이 없었죠. 그런 할머니는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할머니는 시어머니가 언젠간 이럴 줄 알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더 놀라웠네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요망한 것. 그럴 줄 알고 다 대비를 해놨지. 아가는 걱정 말거라. 나쁜 것. 아가야, 미안하다. 다 내가 손주 교육을 잘못 시켰지. 그동안 마음고생한 것도 모자라 너까지 이렇게 팽당하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아니에요, 할머니. 몸 걱정 먼저 하세요. 그럼 일단 내일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전 괜찮지만 할머니는 잘 드시고 잘 쉬셔야 해요. 내일 서울에 가서 김문현 변호사를 만나거라.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될 거다. 그럼 다 해결될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 마.
변호사요? 이분은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드는 변호사님 아니세요? 아, 일단 알겠어요. 내일 꼭 뵙도록 할게요. 그렇게 전 할머니 말씀대로 다음날이 되어 저희 집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김문현 변호사님은 할머님이 이런 일을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해놨다고 하셨죠. 처음부터 재산 보고 이 집에 시집온 시어머니를 단번에 알아보신 시할머니는 그때부터 절대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안 가게끔 철저히 준비를 해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재산들은 인감도장이 아니라 다른 도장이라고 하셨죠. 할머님은 모든 걸 예상해 놓은 거였어요. 아버님 앞으로도 재산 설정을 아직 해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은 시어머님이 남편을 낳고 받은 건물 외에는 전부 시할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죠. 그걸 모르고 모든 재산을 아버님에게 넘긴 줄 아는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그 재산이 본인과 아들인 제 남편에게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 할머님을 내친 거였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 변호사님에게 이 얘기를 듣고 시할머님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견지명을 하셨다는 게 대단해 보였죠. 할머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럼 저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신나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변호사님이 할머님 편에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막막했는데 다행이에요. 저도 할머니께 학교 다닐 때부터 후원받던 장학생이거든요. 당연히 할머님 옆에 있어드리는 게 맞는 거죠. 제 할머니처럼 모셨고요. 시할머니는 생전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노년에도 복을 받는구나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로 들어갔죠. 전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볼 수 없었기에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저와 할머니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무렵 할머님은 한 해를 넘어 100세가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모자가 가장 신이 났을 때 그 집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을 대동하고 집에 찾아가자 어머님과 남편은 놀란 기색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주제 파악도 못하고 할머님과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주 우스웠네요. 그리고 전 한 뼘 더 자란 제 아들을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요? 밥벌이도 못한 인간들이 이 정도 대우해줬으면 됐지. 당장 나가요. 그리고 넌 이혼소장 보냈는데 왜 답이 없어? 빈 몸뚱이 뭐 챙겨나갈 거라도 있어서 들렸니? 아주 어머님은 더 쌩쌩해진 것 같아요. 아유 무서워라. 내 인연, 네가 감히 나를 하대해? 내 너를 진작부터 알아보았는데 말로가 이럴 줄은 차마 몰랐다. 너에 대해 대비를 세워두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너와 계약했던 계약서들 도장 봤니? 다 가짜야. 너 이럴 것 같아서 내가 진작 김 변호사랑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 너랑 동희도 벌을 받아야겠지. 동희 낳고 준 건물은 그냥 가져라. 그거라도 있어야 이제 둘이 먹고 살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아들 집에서. 나쁜 년. 우리 집에 돈 보고 시집와. 여태까지 돈. 내가 너를 처음부터 내쳤어야 했는데. 아니 김변. 어떻게 된 거야? 그때 딱 끝난 거 아니었어? 어머님 말이 사실이야? 지금 둘이 짜고 날 기만한 거야? 할머니, 오해예요. 전 엄마가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 믿으시죠? 할머님의 하나밖에 없는 장손이잖아요.
남편은 저희의 얘기들을 듣더니 곧바로 태세 전환을 하였죠. 전 우스웠습니다. 저렇게 돌변하는 인간이었다니. 닥쳐라 이놈! 손자라 믿었는데 너까지 그럴 줄은 몰랐다. 동희야, 빗줄도 날 버리는데 비도 안 섞인 우리 새아기가 나를 얼마나 살뜰히 챙기던지 내 모든 재산 새아기랑 우리 증손자한테 양도할 거다. 김 변호사, 내 도장 가지고 오지. 그렇게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저와 제 아들에게 양도해 주셨어요. 어안이 벙벙했어요. 너무 저에겐 가분했거든요. 어머니, 노망 나셨어요? 우리 동희도 아니고 어떻게 처년한테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어요? 영철이는 그렇다 치지만 어머님 하는 행동 좀 보세요. 애초부터 전 어머님이 믿음직스러운 인간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혼해 드릴게요.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됐든 우리 영철이는 제가 키울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제가 모실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어디 꼴랑 건물 한 채 있는 걸로 잘 해먹고 사셔보세요. 본인 발등 본인이 찍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모든 게 잘못했다고 직감했는지 시할머니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할머님의 마음이 돌아설리는 만무했고요. 그리고 모든 재산이 이제 저와 제 아들에게 가자 남편도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며 셋이 같이 잘 살아보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네요. 정말 어쩜 어머님이랑 하나부터 열까지 똑같은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안해 여보. 우리 셋이 엄마 구속 없이 살자. 앞으로 내가 잘할게. 제발. 그러니까 마음 좀 돌려줘 제발. 너네 엄마가 나랑 할머니 버릴 때 너 뭐라고 했니? 넌 영철이 아빠 될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어디 그년이랑 잘 먹고 잘 살아봐. 그리고 어머니, 아들이 보고 뭘 배웠겠어요? 할머니 고르장이나 하는데 아들이라고 어머님 늙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어디 한번 둘이 잘 지내보셔요. 그럼 전 이만 갑니다. 이제 변호사 통해서 저 할머니한테 말씀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말만을 남기고 전 아들을 데리고 할머니와 같이 차를 탔죠. 할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도 흘렀고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마음고생 하셨을지 할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가서 더욱더 가슴 아팠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그렇게 정정하게 살아계시다 104세가 되던 해에 제 곁에서 눈을 감으셨어요. 104세가 돼서도 정신 하나는 짱짱했던 할머님.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정말 많이 울었네요. 저와 제 아들이 할머님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소송으로 재산을 다 가져온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했고요. 할머님이 남겨준 그 많은 재산을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하고 소소하게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는 길길이 화를 내었지만 저와 제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찌할 순 없었어요. 할머님이 남겨주신 걸 의미 있게 쓰고 싶었거든요. 저희 아들은 아빠가 없이 자랐지만 그 누구보다 훌륭하고 인성이 아주 바른 청년으로 자랐답니다. 어려서 기억은 많이 못하지만 왕할머니는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 것 같고요. 매년 할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이번 연도에는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할머니에게 말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할머니가 제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만 같아 마음이 뿌듯해요. 혈연으로 엮여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가 오늘은 더욱 그리운 날이네요. 지금은 귀농해서 욕심 없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제일 행복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되찾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저의 곁을 3개월 만에 떠나게 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남편은 20살이 되고 만난 첫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보는 날부터 딱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남편 역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저에게 대시를 하더라고요. 서로 마음이 통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는 10년 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20살에 만났을 때부터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아는 친구들도 별로 없었고 대학에서 만난 지인들이 전부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족이 없나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얘기를 해보니 다른 지역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말이나 명절이 되어도 남자친구는 가족들을 따로 만나지 않았고 연락도 많이 오지 않았어요. 가끔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오는 듯 했지만 남자친구는 가족들과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진수야, 이번에 명절에는 뭐 할 거야? 이번에는 집에 내려갈 거야? 아니, 이번에도 그냥 아르바이트나 하려고. 가봤자 뭐,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가도 스트레스만 받고 그러지 뭐. 수진아, 너는 이번에 명절 보내고 언제 올 거야? 너 올라오면 만나자. 나도 명절 당일에만 집에 있고 저녁부터는 나올 수 있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 혹시 내가 가족들 안 만난다고 해서 좀 신경 쓰여? 아니, 신경 쓰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만난 지 꽤 됐는데도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언젠가는 우리 가족 얘기해 줄게. 알았지? 남자친구는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다만 매번 가족 얘기를 피하는 것을 보고는 별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구나 생각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본인의 가족을 만나는 대신 제 가족들과는 누구보다 친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없는 날에도 저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가면서 정말 친아들처럼 지냈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죠. 그렇게 저희는 10년 동안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10년의 연애를 끌기보다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본인의 상황이 바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보지는 않았죠.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빨리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했어요. 곁에서 보던 저는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두길 바랬지만 남자친구는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습니다. 진수야, 나는 더 기다릴 수 있어. 나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나는 늘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수진아, 나는 너 믿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내 마음이 조급해서 안 되겠어. 어떻게든 성공해서 빨리 우리 둘이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래서 너랑 나 닮은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돼. 조금 쉬엄쉬엄 일해도 괜찮지 않을까? 알았어. 그래도 내 마음은
얼른 너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뿐이야. 남자친구는 저와의 결혼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 덕에 승진도 남들보다 빠르게 했고 월급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저를 너무나 귀하게 대해주었고 넘치는 사랑을 주었죠. 사실 남자친구만 본다면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 생각하기 쉬웠어요. 그렇지만 남자친구는 마음속으로 깊은 아픔이 있는 친구였죠. 10년의 연애를 하면서 저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단 한 번 봤을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남자친구의 집에 아버님이 오시게 되면서 스치듯 인사를 한 것 뿐이었어요.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남자친구의 사정을 알고 나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아버님은 저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날 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엄마와 누나를 보게 되었어요. 엄마, 누나, 여기 나랑 만나고 있는 수진이야. 그렇구나. 반갑다. 내가 오늘은 정신이 없어서 밥 먹고 가렴. 안녕? 나 진수 누나야.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다음에 보자. 괜찮아. 엄마랑 누나는 별 관심 없어. 고마워. 여기까지 와줘서. 괜찮아? 많이 놀랬겠다. 밥은 먹었어? 괜찮아.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 며칠 전에 나한테 집 명의 받으라면서 하셨는데 이거 예상하셨는가 봐. 무슨 집 명의? 지금 어머님 사시는 곳? 갑자기 나한테 집 명의 받으라고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엄마랑 누나가 난리야. 장례 끝나고 명의 바꾸라고. 남자친구는 장례식 날 별말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장례를 치르기 전에 아버님께서 갑자기 본가집 명의를 남자친구 명의로 바꾸겠다며 이야기를 하시고 바꾸게 되었는데 그 며칠 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남자친구는 뭔가 아버지가 예상을 하신 것 같다며 매우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남자친구의 곁을 지켜주면서 함께 슬퍼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 아버님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셔서 같이 슬퍼하셨죠. 그렇게 큰 슬픔까지 함께 하면서 저는 앞으로 평생 이 친구와 함께 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연애를 하던 끝에 10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을 갔을 때 시모와 시누이는 사실상 우리의 결혼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딱히 반대를 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기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 진수랑 결혼하겠다고? 뭐 10년 연애했으면 결혼할 만도 하겠네. 어디서 하려고? 식장은 어차피 지역이 달라서 어디로 할지는 아직 안 정했는데 진수랑 저랑 직장이 있는 지역이 같은 지역이라 그쪽으로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 너네 맘대로 해. 어차피 초대할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봤자 나랑 얘 누나밖에 더 가겠니? 그럼 예단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시면 좋으실까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날 잡고 말만 해줘. 참석할게. 결혼 날짜를 잡은 이후에도 간섭이란 것도 없었고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저희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답니다. 심지어 명절에 연락을 해도 시큰둥하고
각자 보내자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어머님, 이번에 명절에 전날에 가볼까 생각을 하는데요. 전날에? 왜? 우리 명절 음식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찾아올 필요 없어. 진수가 무슨 말 안 하니? 아니요. 별말은 안 하는데 무슨 일 있나요? 아니다. 진수가 별말 안 했으면 됐다. 이번 명절은 그냥 각자 보내자꾸나.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나도 그냥 혼자서 보내려고. 처음에는 시모의 이런 태도에 의아함이 컸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해보아도 그냥 원래 그런 성격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과 너무 자주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둥, 간섭을 너무 해서 트러블이 있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지만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전 생활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죠. 어떤 사람들은 복받은 일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게 복이라기보다는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시모와 신우는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남편은 20살 이후로 쭉 독립을 해서 살아갔기 때문이죠. 시모는 남편의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취를 하면서도 엄마의 반찬이나 흔적을 한 번도 보지 못했죠. 특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시모의 관심이 더더욱 없어졌던 것 같아요. 여보, 이번 주말에 본가에 한번 갔다 올까? 당신도 내려간 지 오래되지 않았어? 왜? 엄마가 오라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안 뵌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아니야.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도 그런 거 싫어하고 나도 주말에는 좀 쉬고 싶어. 그래도 안 가면 좀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수진아, 우리 집은 신경 안 써도 돼. 우리는 그냥 각자 생활을 할 뿐이야. 시대가 없다고 생각해도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어. 남편의 말에 약간의 의아함이 들었지만 아무리 캐물어봐도 자세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다만 어린 시절 엄마가 자신에게 냉정하게 굴었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시누이와 차별을 당했다고 말을 했어요. 당신 왜 어머님이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엄마는 나보다 누나를 더 좋아했어. 누나가 똑똑하고 혼자서도 이것저것 잘했거든. 거기다가 살갑고 근데 나는 무뚝뚝하고 공부도 잘하지 못했으니까 아마 엄마도 나보다 누나가 좋았겠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엄마인데. 우리 엄마도 나 공부 못하고 말 안 들어도 내 딸 그러는데? 그러게. 우리 엄마는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 그냥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엄마랑 점점 멀어진 것 같아. 그러니 앞으로도 엄마랑 크게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남편은 어릴 적부터 시누이와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릴 적에는 시모도 자신에게 관심을 두었지만 점점 자신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 시모도 자신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누구보다 가정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제 일이 끝나면 매번 저를 데리러 오고 쉬는 날이면 평소 가고 싶었던 카페나 맛집을 데리고 가주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빨리 아이를 갖길 원했지만 제가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하니 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조심스럽게 대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고 소중하게 여겨주었던 남편은 결혼 3개월 만에 고속도로 사중추돌 사고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죠. 연애는 10년 했지만 정작 내 사람이 되었던 남편은 3개월 만에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떠난 남편으로 인해서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큰 슬픔에 빠졌고 장례 역시 어떻게 치러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슬픔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던 저보다 더 슬퍼할 사람이 시무와 시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상하게 남편의 장례식 날 시무와 시누이는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슬픔을 꾹 참고 시무에게 말을 걸어 보았지만 뭔가 남 이야기를 하는 듯 싶었습니다. 어머님, 어떡해요? 진수 불쌍해서 어떡해요? 그만 울어라. 이미 떠난 걸 어떻게 하겠니? 사고라고 하잖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렇지만 아직 너무 젊고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잖니. 그러니 그만 울어라. 오시는 분들 네 눈치 보겠어. 네? 어머님, 슬픈 걸 어떻게 참아요? 원래 장례는 슬픈 것도 참고 견디면서 치르는 거다. 네가 운다고 해서 죽은 애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좀 냉정하게 침착하게 정신 차려라. 그래, 옳게. 그렇게 운다고 진수가 돌아오겠어? 일단 장례 치르고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운다고 흐지부지하면 더 정리 안 되고 더 힘들어. 알겠지? 처음에는 장례식장에서도 크게 목 놓아 울지 않는 시모와 시누이를 보면서 시부를 보냈던 일이 있어서 그런지 침착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를 달래면서 얘기를 해 주셨죠. 그렇지만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은 저로서는 바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목 놓아 울다, 하루는 정신을 놓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가 끝이 나고 나서는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이 동생이 죽었는데 저렇게 냉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모와 시누이는 장례가 끝이 남과 동시에 서류를 정리하자며 얘기를 했어요. 진수 장례 끝나면 우리 정리해야 할 서류들 빨리 정리하자. 지금 안 하면 흐지부지 계속 이어지게 되고 슬픈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어떤 정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렇고 아버지 유산으로 받았던 부동산도 아직 진수 명의로 있을 거고 이런저런 것들 다 정리를 해야 너도 마음 편하지 않겠니? 아, 지금 바로 해야 하나요?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너랑 나랑 더 서먹해지지. 지금 바로 정리를 하자고. 그래, 옳게. 옳게 사실 아직 30대고 젊은데 시댁 식구들이랑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불편하잖아. 이렇게 정리할 때 바로바로 정리를 해야 나중에 불편하지 않고 문제도 안 생기지. 시모와 시누이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저에게 얼른 정리를 하자며 재촉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모, 시누이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시댁 식구들이랑 계속 연을 이어나가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모와 시누이가 저를 생각해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라 생각을 했었죠. 힘든 와중에 저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정리를 하기 위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재산 내역을 살펴보니
시모와 시누이가 살고 있던 집은 아직 남편의 명의였고 아버님이 남겨주신 부동산도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시모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시댁에 방문을 하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잠시 외출을 했나 싶어 식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중 서류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저는 서류를 줍기 위해 식탁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모와 시누이가 밖에서 들어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 언제 온다니? 이제 올 때 되지 않았어? 그러게. 이제저제 온다고 하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겠네. 어쨌든 모르는 거 맞겠지? 맞아. 아예 모르는 것 같더라고. 에휴, 마음 같아서는 화장을 하는 게 맞았는데 얘가 화장을 그렇게 반대할 줄이야 몰랐네. 그러게 말이야. 혹시 나중에 문제되는 건 아니겠지? 그럴 일 없어. 솔직히 나중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그때 너랑 나랑 진수밖에 더 있었니? 거기다가 진수는 사고사로 이미 종결됐는데 뭐 어쩔 거야. 그냥 우리만 조용히 있으면 돼. 정말 괜찮을까, 엄마? 나 좀 걱정돼. 다 내가 책임져. 경찰에서도 모르는 걸 걔가 어떻게 알아? 일단 서류만 얼른 정리하고 우리도 다른 곳으로 가자. 시누이와 시모는 당시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대화하는 내용을 보니 사고에 대해서 미심쩍인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시모와 시누이의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 시모와 시누이에게 따지느냐 아니면 좀 더 알아보느냐 고민을 하던 끝에 결국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을 준비하기로 했죠. 남편의 경우 친인척도 없는 상황이었고 대학도 타지로 오게 되면서 어릴 적 친구들과 다 떨어져 지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알고 있던 지인들 중에서는 남편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전혀 없었죠. 그러던 중 장례식장에 왔던 초중학교 동창 친구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향에서 가게를 하고 있다며 소개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나 그날 이후 바로 그 친구를 찾아 나섰죠.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진수 어머님, 사실 진수 친모가 아니에요. 진수도 중학교 때 처음 알았고요. 진수 어릴 적에 친모가 돌아가셨고 기억도 없었던 시기에 아버님께서 재혼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진수가 우연히 서류를 떼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 아마 많이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진수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럴만 하죠. 중학교 때까지 친모라고 알고 지냈었으니까. 아버지도 자기에게 친모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더라고요, 뭐. 정말 친모처럼 잘해주었다면 모를까. 계모는 진수를 엄청 괴롭혔거든요. 계모가 데리고 온 누나랑 차별도 엄청 하고. 아무튼 힘들어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글쎄요. 진수가 가족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면 아마 저만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중학교 때 보고선 연락이 끊겼으니 그냥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어머님께서는 진수 씨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나요? 사이요? 안 좋다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투명인간 취급했으니까요. 그나마 아버지가 계시면 진수를 아들처럼 대했다고 하는데 아버님이 출장도 많으시고 집에 잘 안 오셨잖아요. 소풍 가도 진수는
도시락 한 번 싸운 적도 없었고, 아파서 열이 펄펄 나는데도 학교에 왔어요. 안 가면 어머니가 혼낸다고 해서 진수 누나는 그 시기에도 좋다는 학원이며 메이크옷이며 다 입고 다녔는데 진수는 크면서 교복이 작아져도 새로 사주질 않으셨어요. 뭐 그 정도라고 할까요? 나중에 좋아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장례식장 가보니 뭐 그때랑 다를 바 없더라고요. 남편의 친구는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는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느껴지니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이번 사고에 시모와 시누이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 당시 조사를 했던 경찰서에 연락을 해 어떻게 조사가 마무리되었는지를 문의해 보니 제가 정신없는 사이에 시모와 시누이는 부검을 의뢰하지 않았더라고요. 경찰 측에서도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졸았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중 추돌 사고로 결론을 지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남편은 일이 바빠서 잠을 잘 시간이 부족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운전을 하면서 졸았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핸드폰과 블랙박스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 남편의 핸드폰에서 사고 당일 시모가 남편을 시댁으로 불렀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음에 가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그날 바로 와야 한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통해서 시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저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래. 무슨 일로 전화했니? 진수 씨 사고요. 그날 몇 시간 전에 어머님 댁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때 진수 씨 컨디션이 좋지 않았나요? 컨디션? 피곤해 보이긴 했지. 그냥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그게 왜? 아니요. 졸음운전으로 판정되었잖아요. 근데 그때 진수 씨가 그렇게 피곤했었나 싶어서요. 왜? 내가 진수 피곤한데 억지로 내보냈다고 생각한 거니? 내가 억지로 내보내서 진수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럼 지금 와서 내 탓하고 싶어서 전화했니? 아니 너는 서류 정리하자고 한 게 언젠데 아직도 안 가지고 와? 이렇게 내 탓하면서 결국 서류 정리도 잘필 미루겠다는 거야? 어머님, 저는 그게 아니라 진수 씨 사고가 이상해서요. 뭐가 이상하니? 진수가 졸음운전을 했고 그게 다 CCTV 블랙박스에 찍혀져 않니? 이상할 게 뭐가 있어? 너는 경찰도 못 믿는 거야? 믿든 안 믿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얼른 서류나 정리하게 빨리 처분해서 가지고 와. 내가 처분할 수 없으니 네가 정리를 해야 되잖니. 시모는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제대로 답변을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경찰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시댁에 들리기 전에 남편 상태가 찍힌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남편은 누구보다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시댁에 들렸을 때 시모의 이름으로 처방된 수면제 내역을 토대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남편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발견이 된다면 누군가의 악행으로 인한 것이라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남편을 묘지에서 다시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바로 조사는 진행될 수 있었죠. 남편의 묘지가 파헤치는 날, 저는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남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에서는 다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조사 결과 남편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발견이 되었죠. 부근께 수면제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단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사로 판명되었는데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고요? 남편은 한 번도 수면제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조사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분께서 당시 수면제를 처음 복용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준 수면제를 복용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선 조사를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남편이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었을 가능성이며 다른 사람에게 받았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두고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결과 남편은 한 번도 수면제 처방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수상하게 생각을 한 경찰은 시모와 시누이의 처방 내역을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와 시누이가 사고가 있기 전부터 꾸준히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시모와 시누이는 저에게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너는 내가 진수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니? 내가 아무리 못돼도 그렇지. 수면제로 애를 죽였다고? 아직 판명된 게 없어요. 제가 어머님이 죽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수 씨 사망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진수 사고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왜 내 처방 내역서를 모두 알아보는 거니? 거기다가 진수 누나 처방 내역도 왜 알아보는 거고? 너희 우리가 진수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진수 씨 죽였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뭔데? 너 지금 나 협박하려고 그러는 거니? 재산 우리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야? 어차피 진수가 다 동의도 했던 내용인데 내가 그래도 네가 와이프니까 네 얘기 먼저 들어주려고 한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진수 그때 우리 집 왔을 때 이미 서류에 도장도 다 찍고 갔다. 이거 지장이니까 가서 감별을 받든지 해봐. 시모는 사고가 발생하던 날 남편이 시모가 살고 있던 집 명의를 시모의 명의로 변경한다는 서류에 지장을 찍었던 서류를 내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것 때문에 시모가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억울함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던 중 시모는 저에게 결정적인 말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집 명의 어차피 진수 씨가 어머님께 드린 거잖아요. 진수 씨 그때 명의 변경하려고 어머님 댁으로 간 거예요? 그래. 그날 전부터 바꾸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바꾸다가 이번에 바꾸러 온 거라고 하더라. 어머님, 그때 진수 씨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회사에 알아보니까 급한 일이 있다며 반차를 쓰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통화한 내역도 보니 부동산 사장님이랑도 통화를 한 내역이 있었어요. 제가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명의 변경이 아니라 집 처분 때문에 연락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뭐? 그 사람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집에는 명의 변경하겠다고 왔어. 너는 이 서류 보고도 못 믿겠니? 서류에 그 사람 지장 빼고는 쓴 글자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쓴 것도 없고 날짜며 아무것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장만 찍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계약인지 아나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계약이지 불법이니? 어쨌든 지장만 찍으면 되잖아. 자고 있든 뭐하든 지장만 찍으면 되는 거지. 자고 있어요?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다는 얘기다. 난 너한테 더 할 말 없고, 여기 집은 진수가 생전에 동의해서 명의 바꾸기로 한 거니까 그냥 넌 서류 정리할 필요 없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저는 시모와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고, 시모와 시누이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시모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탄 영양제를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죠. 남편은 그걸 먹고 나서 시댁에서 잠시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일어나 서둘러 회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던 중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죠. 결국 시모가 준 수면제를 탄 영양제가 남편의 사고로 이어지게 했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시모와 시누이는 경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와 시누이는 남편과 혈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된다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마저 남에게 넘어갈까 두려워 명의를 바꾸기 위해 이 상황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만난 시모는 저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며 잘못을 고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전혀 미안하지 않으셨어요? 미안했다. 난 그렇게까지 사고가 날 줄 몰랐어. 이미 한 번 집에서 자고 나간 상황이니 다 깼는 줄 알았지. 사고까지 날 줄이야 상상도 못했다고. 난 단지 집 명의만 바꾸고 싶었을 뿐이야. 진수 아빠가 죽을 때 나한테 집이라도 넘겨줬다면 난 이렇게까지 안 했어. 진수한테 여러 번 집 명의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걔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럼 어떡해? 어떻게든 집 명의 받아야지. 미안하다.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어머님 배 아파 난 자식 아니어도 진수 평생을 같이 자란 엄마잖아요. 난 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아마 걔도 그걸 알았겠지. 그러니 나한테 집 명의를 절대로 주지 못한다고 했을 거야. 그래도 이건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한다. 진수 아빠가 나한테 집 명의만 줬어도, 아니 진수가 나한테 집 명의 돌려줬어도 난 이렇게까지 안 했어. 이건 다 당신이 만든 거예요. 당신이랑 당신 딸이 만든 거라고요. 평생을 진수가 얼마나 한이고 당신에 대한 원망과 서름이 컸으면 당신에 대한 동정이 조금 더 없었겠어요? 시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만은 아니라며 항변했지만 그 모습에 저는 더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사건은 고의적으로 시모가 사고를 내기 위해 수면제를 먹였던 것이 아니라는 점은 밝혀졌지만 시모가 먹인 수면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이